되는 뉴스, 돈이 되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윤지원입니다. 국제 유가의 가늠자가 되는 브렌트유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8시쯤 100달러를 웃돌던 유가가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96달러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직후였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15분 전 앞날을 내다보듯 유가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6,300억 원을 선물 매도 주문을 넣은 건데요.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이 정산 이후 시간대에 이뤄진 이 거대한 베팅, 우연의 일치였을 뿐일까요? 문제는 이런 기막힌 우연이 지난달부터 무려 4차례나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일까요?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중동 전쟁이 벌써 8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좀처럼 종전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을지 영상으로 확인은 조금 이따가 해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SNS에는 밤사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이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압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국내 여론 악화를 좀 의식한 걸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랑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달라서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들의 얘기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 깨면 바로 트위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셜 트루스죠. 트루스 소셜이죠. 그걸 하고 있고라고 하는 건 네. 굉장히 초조한 사람의 표정처럼 항상 행동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굉장히 거기다가 욕설 같은 거 쓰고 한 거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시간이 쫓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3월 2일 날 의회에다가 전쟁 시작한다고 승인했는데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입니다. 이게 5월 1일 날 끝납니다. 물론 2011년에 리비아 타격했던 바락 네. 오바마 대통령처럼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60일이 지나면 우리도 인내심이 좀 바닥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미국 내에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 조금 있으면 11월에 선거가 있는 부분들, 이거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의원들한테는 본인의 4년 혹은 2년짜리 일거리가 달린 일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전으로 가는 길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은 대치를 갈수록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호르무즈 선박 납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دیروز دو فروند کشتی متخلف به نام‌های MSC فرانسیسکا متعلق ب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و شناور متخلف پامیمدز که بدون مجوز و با انجام تخلف‌های مکرر و دستکاری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پاسداران در راستای کنترل هوشمند تنگه هرمز امروز صبح دو فروند کشتی متخلف به نام‌های راستای احقاق حقوق ملت شریف ایران در تنگه هرمز متوقف نمود.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복면을 쓴 무장 군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신 모습인데요. 앞서서 미군도 납포 영상을 공개를 했었죠. 이란 국적의 화물선 납포 영상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맞불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반사인 것 같아요. 딱 네.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면 이란은 주변국을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란이 시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한테 하는 걸 이란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일 날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가 미국에 의해서 납포가 됐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거의 실시간 생중계하듯이 다 보여줬거든요. 이란도 이번에 우리도 그거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선박 납포 영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란도 호르무즈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미국도 역봉쇄를 전혀 풀 생각이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배를 즉시 격침하라고 했다 이렇게 위협했는데요. 이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Their military is totally defeated. They're
Outside of the little wise guy ships, I call them the wise guy ships, the little boats that they have running around with guns in them. And we'll take them out too when we see them. But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anti-aircraft is gone, all of their 네. 이 이란의 나포 영상을 보면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호르무즈를 미국의 통제 하에 지금 두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통행료가 현실화돼서 이게 보편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 걱정하는 건 호르무즈에 통행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한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다르고 나오고 있는 얘기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말라카 해협에다가 통행료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국가에서 사실 저렇게 영해 그리고 네. 자연지물에다 통행료 부과 안 했던 것이 우리의 해양법이거든요. 그렇죠. 국제해양법인데 한 나라가 이걸 깨기 시작하면 네. 다른 나라들도 저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할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국제해양법의 근간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 협상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그 발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You posted on No. Truth Social No,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That's it. not Why what do I was need sai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You posted Why on would I? Truth Why Social would I that use a you- nuclear weapon when we've totally, in a very conventional way, decimated them without it?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Well, don't rush me. Don't rush me, Jeff. 네, 이란의 버티기가 지금 너무 길어지면서 이 앞서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느냐라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네. 저희 되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네. 말라고 그러면 더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도 나에게는 핵 버튼이 있어. 핵 버튼이 네. 있어. 아마 이런 거 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자한테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저렇게 오버 리액션을 하는 걸 네. 보면 사실은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사실 저희 문명 파괴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렇죠. 쉬운 미국이 갖고 있는 방법은 핵무 미사일을 쏘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잉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호르무즈를 두고 대치를 하고는 있지만 극단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주목되는 게 이란 내부의 상황입니다. 이란 내부 상황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갈리바프 의장이 이란의 협상단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 이유가 이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했던 주장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 내부 균열이 생긴 건 오히려 미국이다라면서 이란의 내부 결속을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부상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3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의족을 기다리는 상황, 또 한 손은 수술을 받아서 기능을 회복 중이고 얼굴과 입은 화상으로 인해서 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정신은 명료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의사결정은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이 의사결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면 종전까지 정말로 이제 미국한테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아버지였던 알리 호메네이는 사실 대화 자체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네. 강경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들어와서 대화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건파였던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이거 다시 격해지는 거 아니야 미국이랑?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혁명수비대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화는 할 수 있다라는 네네. 거고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이 했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면 대화를 하겠다. 다만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미국의 안을 갖고 와서 이란한테 너희 받아 이러니까 이게 우리 편이야 미국 편이야 이런 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기에 2차 회담이 열리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도 이 종전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ישראל ערוכה לחידוש המלחמה מול איראן. צה"ל ערוך בהגנה ובהתקפה ומטרות מסומנות. ממתינים לאור ירוק מארצות הברית. 네, 이 휴전 중에도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 휴전 중인데도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종전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말 참 안 듣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는 아마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명운이나 사법적인 리스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거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도 사실 멈추지 않게 만들 그렇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립이 약해졌지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오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3주 연장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지 시간 23일 이 하노이의 호안기엠 호수 인근의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모습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현지 주민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신짜오 이렇게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마 베트남의 굉장한 번화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기서 이제 시민들과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명동 한복판에 지나가면서 시민들이랑 저렇게 스킨십을 하고 또 지금 드신 음식도 보니까 쌀국수랑 베트남식 볶음밥. 네.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가장 길거리 음식, 서민의 음식들을 드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베트남의 인상, 베트남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지금 하시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친밀감이 양국의 친밀감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고요. 또 김혜경 여사의 활약상도 좀 보면 하노이에서 열린 K 문화 관광 대전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깜짝 게스트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비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으로 봉사활동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봉사활동 야외에서 할 때 화창한 걸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도 정의를 배우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자연도 아름답지만 그 나무가 되게 멋있어. 집에가 혼날 것 같아요. 안전부터 틀었다고. 네, 이 정의루 씨, 배우 정의루 씨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합작 영화에 출연을 해서 저도 몰랐는데 베트남 현지에서는 베트남 사위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해요. 함께 비빔밥도 만들고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하는데 정말 열성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의로 배우가 사실 작년에 베트남에서 박스 오피스 1위까지 했던 네.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라는 영화에 나왔었고요. 그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베트남 배우가 맡았던 젊었을 때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던 늙은 엄마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다시 한국으로 아들과 함께 오는 얘기인데 네. 그 젊은 엄마가 한국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한국인으로 젊은 날 사랑을 나누었던 한국인으로 나와서 베트남의 국민사위다, 네. 한국인 국민사위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K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정의로 배우가 또 K 어떻게 보면 컬처를 지금 홍보하는 자리에서 같이
한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재밌었던 게 저기서 네. 부스 지나가다가 신동민 회장, 롯데 회장이 아, 계셨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김혜경 여사가 정의류 배우에게 신동빈 회장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인들 얘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현지에서는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했지만 이 자리에 이재용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자리를 했거든요. 베트남과 한국 간의 어떤 협력, 기업 간 협력 그것도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시장이냐면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구는 이제 1억이 넘었고요.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세가 채 안 되고 중산층이 굉장히 빠르게 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베트남 시장이 가진 매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그렇죠. 굉장히 접점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베트남, 우리나라 경제 총수들이 가서 저기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모습들 아마 그런 것들을 네. 계속 이제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저런 상황에서 이 첨단 기술, 소비재, 인프라 뭐 73건, 무려 7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도 또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양해각서 73건을 했는데 그중에 최근에 어제 굉장히 또 각광을 받았던 게 원전주입니다. 네.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방식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인 좀 위험성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최근에 베트남이 보면 사실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엄청 많이 지금 짓고 있는데 전력은 못 따라가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땐 우리나라 원전이 워낙 그 강력한 또 기술을 갖고 있어서 베트남의 향후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어제 한동안 또 원전 주가가 굉장히 뛰었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 불안이 심한 상황이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베트남의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에서 화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나고 왔다는 미 국무부 차관보, 신원은 외교관리상 밝힐 수가 없고 이렇게 뒷모습과 실루엣만 공개돼서 추측만이 무성했죠. 이 인물과 만남에 대한 설명이 실제와 다소 다르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문입니다. 일단 당초 귀국날 공항에서까지 급거 귀국을 미루고 가졌다는 미팅의 상대는요, 국무부 차관보가 아니라 공공외교 차관 실장, 비서실장이었다는 JTBC의 팩트체크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함 자체가 의회 인준이 필요 없는 임명직이고 이 만남 자체도 그저 미국 우선주의 기반 공공외교 노력을 설명하는 그런 통상적인 자리였다는 설명입니다. 와중에 해당 인물이 마가로 분류되는 단체 출신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왔다는 사실까지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Our president, Donald J. Trump, who unfortunately seems to have become the victim of a rigged, broken, and corrupt electoral process that can only be described as something akin to what you would find in a banana republic. 무엇보다 이런 한국 언론의 질의에 누구랑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미 당국이 숨김없이 답을 해줬다는 사실이 외교관리상 공개할 수 없다던 기존 국민의힘 측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자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보급 인사와의 회동이었다고 국민의힘 측은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의 설명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방미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급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이름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장 대표의 현안 브리핑 중의 모습인데요. 애초 국무부에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그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상 최저를 달리고 있는 당 지지율, 일각의 당대표 책임론과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제 거취 내지는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다. 15%의 당 지지율, 결이 다른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거치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40일 전 그 고민의 결과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성과금 얘기로 연일 뉴스가 시끌시끌하죠. 역시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거둔 SK 하이닉스는 내년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충북 지역 아너소사이어티에 직장인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는 익명의 기부자가 SK 하이닉스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자, 아너소사이어티 5년 이내 1억 이상의 성금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죠. 지난 1월에 익명을 요구하면서 1억 원을 기부했는데 선행에 귀감이 될 거라는 모금회 측의 끈질긴 설득에 이번에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99호 회원이 됐다는 이 40대 기부자. 10여 년 전부터 여러 봉사단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다고요. 회사 이름 때문에 관심이 좀 지나치게 이어질까 봐 처음엔 좀 부끄러웠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이어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돈 얘기로 여러모로 어지러운 요즘 뉴스 사이에 이런 소식도 잠깐 전해봤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역시 또 돈 얘기가 되겠습니다. 56억 손실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 이제는 이 사업체 대주주가 된 근황도 많이 알려져 있죠. 방송인 조영구 씨가 자산 규모에 대해서 솔직하게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박슬기 씨 등 리포터 출신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모습을 잠깐 보시죠. 부져요. 형님, 와. 100억이야, 뭐, 그냥. 반갑다, 야, 진짜. 네. 우리 연예계를 주름 잡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팽당할지 누가 알았냐? 아유, 사실 그럼 방송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시죠? 아니, 뭐, 지금 안 해도 되지. 그럼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리포터계 지금 오빠가 재산 제일 많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막 그렇게 펜사페이나 이런 거 되게 높다고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박리담. 혜택의 교란이야. 맞아, 오빠가 잘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죠. 방송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행사비에 여전히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는 후배들의 농담 섞인 항의, 티켓을 직접 팔아서 콘서트 관객을 모았다는 이 가수 활동의 얘기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 사업체의 3대 주주이자 전무이사 또 광고 모델이기도 하죠. 주식 투자 실패와 채무 등으로 50억이 넘는 손실을 극복하고 이뤄냈다는 이 같은 성과로 또 한 차례 화제가 된 조영구 씨 얘기 잠시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도 하나 볼까요? 중국에서는 또 이런 챌린지가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길가 가로등에 다리를 감고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자세를 만들고 이걸 스스로 풀어내는 게 챌린지입니다. 이게 언뜻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나 보죠. 일어서지도 못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는 이런 영상들이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구조대까지 동원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 장수성에서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일시적인 마비 증상까지 보였다는 챌린지 참가자인데 꽤 위험한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대 손상 위험도 크고 하체 혈관의 압박이 계속되면 저림과 부종, 심하면 조직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밖에도 케이블 타이로 발목 묶기라든지 좁은 공간에 몸 끼워 넣기 같은 일종의 자극형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 좋아요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소중한 본인 건강부터 챙겨야겠죠?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이어가겠습니다. 버려진 커피 찌꺼기가 화분이 되고요. 또 이제 입을 수 없는 헌옷이 명품 가방으로 다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앞으로 닥쳐온 기후위기 속에 불고 있는 리사이클링 또 업사이클링 열풍에 대해서 오늘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열풍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배경으로서 기후위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아닌 게 아니고 4월 들어서 참 이 봄 날씨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봄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저도 예. 감기가 좀 걸렸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에어컨을 잠깐 틀었더니 바로 감기에 걸리는 현상이 벌어졌네요. 아이고, 네. 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일교차도 상황인데. 크고 이제 예, 날씨가 또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10년마다 평균 6일씩 그러니까 예. 거의 뭐 1년에 약 한 뭐 하루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의 여름 길이가 130일이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30년 대비해서 25일이 그러니까 한 달이 더 여름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라면 예. 2100년대에 한반도 여름은 171일이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365일 중에 절반이 그렇네요. 여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여기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인들의 1인당 하루 탄소 배출량이 중국, 인도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1.7도의 온도 상승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네. 현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도 잠시 양해를 드리자면 지금 차 소장님의 약간 코 막힌 소리는 기후위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범은 이제 탄소 배출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탄소 배출량 수준이 지금 여느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아주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만 예. 하루 단위로 쪼개도 정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하루에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찾아보면 예. 26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이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감축 목표보다도 높은데요. 높고. 그리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9.46톤에 달합니다. 1인당 이제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가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 기준으로 9.46톤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8.6톤, 일본은 8톤, 그리고 중국은 4.9톤, 인도는 3톤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두세 배 높다는 걸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계산으로 따지면 이제 14톤 정도가 나오니까 더 높다는 거죠. 네네. 자, 국민 1인당 생활량식 배출 수준이 지금 어지간한 산유국 다음 가는 수준이라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부터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책임의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반로일까 이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열풍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일종의 의무감에서 좀 출발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 뒤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10억 톤에 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조금 뭐 줄일 것인가, 다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해서 리사이클은 이제 재활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업사이클은 이제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재활용, 재활용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물건에 대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버리는 물건들을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좀 불편함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긴 했습니다만, 예. 야 역시 MZ 세대는 다릅니다. 에코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예. MZ 세대들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죄책감을 이런 재활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로 조금 만회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가치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리사이클 또 업사이클링이 만들어지는지 또 이런 게 소비로 이어지는지 잠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방송인 김숙 씨, 송은희 씨, 또 타일러 씨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보면 버려진 폐지나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든 재생 종이로 생산한 그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이게 사실 물건인데 쓰고 버려진 마스크로 만든 의자입니다. 이 마스크가 엄청 타일러 버려지지 그쵸.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그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1,000억 개 정도. 네. 안좀 뭐 뽀개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마스크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부서지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데 뭐 그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제 몸무게를 견디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안 그래도 이제 전지구적으로 문제로 부상하게 버려지는 마스크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의자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소비가 있으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앞서도 이야기해봤지만 이게 일종의 의무감을 넘어서 가치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사이클, 업사이클이 처음에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좀 참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치를 보고 이제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저런 노트북 거치대를 쓴다라든지 저런 의자에 앉아서 뭐 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제 취향이라든지 가치관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저 친구가 뭐 환경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정말 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닝아웃, 즉 소비를 통해서 신념을 표현하는 트렌드와 맞물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나면서
참여형 소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걸 직접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청난 애착이 가겠죠. 그럼으로써 제가 단순하게 소비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생산자가 되고 그쪽에서 제 의미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네. 앞으로 물건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까지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이제 이 제작에 참여하고 또 그걸 또 소비하는 체험형 소비, 참여형 소비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던 가수 추 씨의 모습도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수막이 쭉 걸려 있어요. 추님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스페인에서 온 건데 스페인? 약간 삐뚤어도 되나요? 대각선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거거든요. 네. 살짝. 뚫린 거구나. 네네. 오, 접히네. 이 양면 테이프 진짜 세다. 이렇게 완성했거든요. 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예쁘다. 잘 쓰겠습니다. 네, 한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제작 체험 현장에 또 참여했던 추 씨의 모습을 보셨는데 실제로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가방이 꽤 그럴듯합니다. 들고 다닐만 할 것 같은데. 자, 개인이 이렇게 직접 체험 수준으로 만들어본 가방이 이럴진데 직접 패션 브랜드가 만들면 얼마나 멋진 것들이 탄생할까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제 패션업계 쪽에 이런 흐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우리 패션 브랜드에서부터 또 명품 시장, 하이엔드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체질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네, 국내 패션업계는 버려지는 옷들 또 포장재들을 줄이려는 친환경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예.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그 공정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해외 브랜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과정서부터 또 패션쇼, 전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해외 브랜드 또한 ESG 경영이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친환경 브랜딩이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1차적으로는 지금 패션업계 쪽에 이런 흐름이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패션의 얘기만은 아닌 게 가전수리에서부터 최근에는 금융상품까지 관련된 흐름으로 좀 엮어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소위 이제 가전제품은 이제 리퍼 제품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노트북을 하나 새로 좀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근데 새 제품 같은 경우는 디램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품 가격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퍼 제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리퍼 제품은 제가 생각했던 예산의 3분의 2 수준으로 예. 충분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일석이조, 그러니까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리퍼 제품이라는 게 이제 기존 제품을 회수해서 이걸 다시 좀 다시 만들어내는 이제 거죠? 새로 이제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새로 깨끗하게 새 제품처럼 청소가 돼 있고 안에 내용도 새롭게 리셋이 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같이 특별하게 문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 카드사는 이제 에코플랜이라는 카드를 쓸수록 나무에 이제 나무를 자라게 하는 예. ESG 소비를 실천하게 되는 그런 카드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고 한 호텔 업계에서는 버려진 커피 찌꺼기로 화분을 만드는 체험형 ESG 네. 프로그램까지 만들면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카드 상품은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 이제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이거 이제 나무 심기 활동 등에 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이게 나중에 별도 절차 없이 기부 공제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비자에게 효능감을 조금 더 준다는 차원인 거죠. 자, 소비 방식이 진화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이건 다시 소비자에게 좀 자극을 주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업계 전반으로 퍼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유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소비 충격을 받는 것이 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려진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에서 새로운 어떤 자원을 끌어내서 예. 리사이클을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좋겠죠. 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자릿수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가 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한 의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폐타이어를 활용한 가구라든지 버려진 유리를 통해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다양한 재활용품, 예. 그러니까 재활용이 아니라 새롭게 활용하는 용품들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네. 소위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가 돈이 된다. 어허. 이런 얘기까지 활용이 되면서 네. 새로운 비즈니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돈이 된다. 저희가 업계의 이야기도 봤지만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 사이에서
금을 캐고 있는 사례가 뭐 스타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배우 고소영 씨의 의상 리폼 실력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공개됐던 유튜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옷을 한 번 입고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나는 아무리 보세 옷도 그렇게 한 번 입고 버리고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 건 긴데 만약에 이렇게 짧게 입고 싶다 그러면 자르면 돼, 재단가에 사가지고. 청바지 핏 약간 옛날하고 진한 거 같은 거는 반바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영상 속에서 실력이 검증된 바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제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크면 옷이 금방금방 작아지잖아요. 그때그때 어른들 아이들 옷 리폼해갖고 활용하는 것도 참 보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뭔가 나만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좀 가치 있게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 팁을 말씀드리면 예. 지금 유한선 앵커 이제 조끼 같은 거, 예. 이제 세타 같은 거 좀 늘어나면 제 옷 중에 작아지는 예, 작아지면 그거를 잘라가지고 애한테 원피스식으로 해주세요. 그럼 배도 가리고 예. 애가 움직일 때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배워서 우리 아이한테 써먹어봤는데 직접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거 어이구, 상당히 예. 그러니까 배를 가려주니까 얘가 찬 기운에 막아주니까 상당히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업사이클 콘텐츠 같은 경우를 보면 재미하고 의미를 두는 거죠. 아빠 옷을 아이한테도 입힌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입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환경도 보호하지만 예. 다양한 만족감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나의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취미 활동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내 기존 제품들을 재해석하고 예. 재활용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단순하게 입었던 조끼가 우리 아이한테 건강도 보호하고 또 이쁨도 줄 수 예.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창작 활동까지 된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생산을 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고 예. 또 그걸 또 찍어서 SNS에 올려보죠. 그러니까요. 그럼 네. 또 저도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네. 나타나면서 여러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팁도 전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니까 저도 조만간 차 소장님 덕분에 재봉틀을 좀 잡아야 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가치 소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저희가 지난 골동품 시장 성장세 얘기하면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런 리사이클, 업사이클링 말고도 이제 빈티지 소비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잖아요, 요즘. 네, 동묘나 황학동 이런 중고 시장이 리사이클, 업사이클을 하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었었던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누군가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가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물건으로 변모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업사이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곳이 바로 동묘나 황학동 중고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헌옷을 리폼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만의 개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또 영상으로 담아서 예. 조회수를 올리려는 2030 세대들이 많은데요. 희소성 그리고 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바로 매력 포인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SNS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동묘라든지 기존의 전통의 빈티지 상가를 찾은 이런 스타들의 모습도 이목을 끌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살펴봤던 기후위기라는 대전제 속에 이런 실제적 위협에서 이런 소비 트렌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 여러 차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별 사례에 저희가 주목을 해봤지만 실제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보고 계신가요? 특히 이제 의류 리폼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중고 이제 패션물 같은 경우를 네. 디자인을 변형한다라든지 소재를 재조합한다라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네. 전문적인 리사이클 브랜드도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높은 가격도 또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또 이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한다는 차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만의 것을 찾다 보니까 예. 기성복보다는 이런 리사이클된 제품들이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제품들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것을 소비하는 트렌드하고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해외에서도 업사이클 브랜드가 패션 위크에도 참석을 하고 예. 럭셔리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 진행을 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네. 업사이클링이 하이엔드 패션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무감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기후 위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가치 소비가 그 자체로 멋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소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후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갈수록 뭐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파다한 상황인데 관련 시장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또 과제는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 말씀을 좀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구가 10년당 0.35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드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예. 따라서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30년 뒤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10억 톤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옴으로써 네. 각 기업들이 각각 이것을 막기 위한 ESG 경영에 최근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런 리사이클, 업사이클이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소비자가 환경 부담을 소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탄소 리터러시가 높아질수록 예. 리사이클, 업사이클 시장이 활발하게 더 성장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탄소 리터러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이 좀 발맞춰서 더욱더 확대되고 더 커져 나갈 것을 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처럼 이제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불고 있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열풍에 대해서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과 과제 삼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